오늘 1부는 새내기 신고식과 근황 완전 개잡담 일부를 따로 아니, 거기 개는 또 왜 집어넣어요? 개라는 것은 이제 극존칭이잖아요. 요즘 좋은 뜻이잖아요. 동물 한 마리도 안 나왔는데. 개라는 건 좋은 뜻이지 않습니까? 개 재밌다, 개 쩐다, 아, 그렇구나. 뭐 이런 의미로 잠시 중국에 가셔가지고 감을 잃으신 것 같은데. 네. 자, 2부에서 본격 시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능할려는지 모르겠다. 예, 이게 또 시사가 또 길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오늘 출연료는 똑같은데 그렇죠. 데일리 방송으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거의 매일 1시간씩 올라갈 수도 있을 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주일치를 그냥 한 방에 떠버리는 거요? 그럼 뭐합니까? 멘트가 아무리 많아도 아, 이게 종량제 하자니까 멘트를 다 떠서 저울로 떠가지고. 네, 한 근씩 예, 한 근씩 그 비용 받고 남기자고 우리도. 한 근에 금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죠. 이건 참 좋겠어요. 자, 특검 수사 종료와 결과 발표를 해서 내용을 보면 피의자 박근혜 뇌물로 300억 받아. 타이틀이 셉니다. 예, 완전히 이건 뭐 거의 우리가 피의자 신문 됐죠?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뇌물죄인데 액수가 이 정도다. 예. 그러면 특경법 예. 때문에 그렇죠. 무기징역이 나오게 됩니다. 아, 이제 뭐 법에 대해서 상당히 달통하셨네. 배웠잖아요. 뭐 몇 가지나 배웠다고. 아, 많이 배웠지. 기수 세는 법이랑. 아, 기수 세는 법은 우리가 뭐 거의 바이블처럼 그렇죠. 예, 알고 있죠. 저는 이 박 대통령의 지금 내용 보면 금액이 쭉쭉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300억이다 정도로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300억은 진짜 떡고물이죠. 네. 떡은 빼고 예, 떡은 빼고 진짜 고물 무게만 해서 한 300억 정도 될 거고요. 과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뇌물도 종량제로 뇌물도 종량제로 해야지. 이게 이제 300억을 받아 처먹고 나서 네. 도대체 그 300억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의 특혜를 줬을 거냐라고 네.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삼성이 얻은 뭐 지금의 삼성 주식 관련한 삼성전자 주식 관련한 전체적인 비용이 수십조에 달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제 상식으로 봐도 부가세 차원도 아니에요. 300억을 부가세로 만약에 땡겼다고 보면 3천억이 돼야 되는데 몇 조가 되니까 거의 뭐 1%도 못 받고 뇌물로 1%도 안 받고 더 큰 특혜를 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어차피 특검 자체가 최순실에 의한 국정개입과 국정농단 한 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을 중심으로 한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고리가 이번에 드러난 이 큰 틀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300억 이상의 뇌물이다라는 게 이제 그냥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드러난 게 이 상황이다 이거죠. 저는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태극기 집회랑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아니 친박 집회라고 불러주십시오. 태극기에 너무 그렇죠. 훼손돼서 그렇죠. 친박 집회. 친박 집회 서석구 변호사 나오고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랑- 태극기 두르고 우동 드시는. 예. 그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 동의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대통령도 피해자다. 아, 그러니까 무슨 뭐 어디 노예 사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염전노예. 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최씨 가문의 노예 상태에 그렇죠. 오방산 노예. 네. 네. 그렇죠. 일은 뒤지도록 하고 별로 못 먹었다. 네. 그러니까 주는 대로 입고.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노예 상태로 방치되어 낮밤으로 뭐 일을 했는데 네. 드라마 보고 일을 했는데 낮밤으로 열심히 일하고 뇌물 받아내고 했는데 네? 정작 얼마 못 네. 벌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노예 상태가 18년 만에 발견됐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가지고 예. 조실부모하고 예. 혼자 집에서 드라마를 보던 한 소녀가 사이비 교주에 예. 휘말려서 휘말려가지고 노예 상태로 18년을 있다가 네 그래가지고 염전에서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재벌들한테 삥을 뜯어서 그 상납하는 그런 생활을 18년 동안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니까 그 쇠경도 얼마 못 받았더라. 그렇죠. 예. 피해자일 수 있다. 이 정도로 뇌물을 뜯어다 바쳤으면 적어도 한 100억은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적정한 양의 보수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 단위인데 300억밖에 못 받았다. 그랬을 수 있죠. 피의자설. 피의자인데 피해자로도 볼 수 그렇죠. 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런 상태인 게 말이 되냐? 자기 직분에 대한 처우도 못 받았다. 대통령이 노예인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그것을 통한 경감은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거는 뭐 이용 기자의 논리인 거고요. 저는 이제 요 사극을 조금 바꿔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얘는 뜬금없는 큰 도적의 딸이었어요. 이 도적놈이 그 대를 이어서 엄청나게 도둑질을 많이 한 거야.
근데 너무 어린 딸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두목님이 갑자기 비명에 가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두목님의 엄청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 투쟁이 벌어진 거지. 그 와중에 부두목, 똘똘한 부두목 한 놈이 야, 나는 이거 다 우리 두목님 딸 줄 거야. 그래서 이제 재산관리인으로 일을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정작 그 재산의 주인인 딸한테는 맨날 지 좋아하는 색깔을 옷 입히고 밥은 거의 안 먹이고 아플까봐 약은 자주 놔주고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일맥상통해. 생활의 질이 굉장히 야만적일 정도로 굴곡이 없는 거야. 테레비만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집트나 이런 쪽에 옛날에 그 염전노예가 아니라 피라미드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애랑 거의 비슷한 상태의 이제 생활의 질을 누려왔던 거야. 얘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재산이 날아가는 거였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아빠 재산을 너한테 고스란히 줄 수 없어. 이 소녀는 그 재산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남이 다 관리를 해주니까. 이분 뭐 시장에 가더라도 어묵이 얼마 하는지도 모르는 양반이잖아.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쇼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야. 돈 쓰는 재미는 모르는데 그나마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예의 역할을 자처해갖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쌍하게 보고 있는 그 도적의 딸인 그 소녀는 사실상 얼마나 뒤에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거는 관리자들 손에만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자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지. 아니 제가 나를 딱 쌩까버려? 통장 명의 개설해버려? 지금 있는 거 전답 있는 거 명의 지가 취득해버려? 그럼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 두려움 속에서 빌 게이츠보다 훨씬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치졸하게 지금 밑에 있는 진짜 구멍가게 하는 애들 삥을 뜯어다가 관리인한테 갖다 바친 거야. 나는 이 점이 가장 치졸하다는 거지. 그때 한순간의 심정을 보면 차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내 심정 같은 이 차도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못 나가고 있잖아. 그런 거 같은. 어떤 자기 자신의 생활과 패턴 안에 감겨버린 이 사람은 모두한테서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킬 것이 뭐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숨겨놓은 재산밖에 없는 거야. 자기는 공주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생활의 질은 노예만도 못해. 나중에 보니까 거의 뇌물파리 소녀 같은. 뇌물 하나 사주세요. 뇌물 하나만 주세요. 네. 이러면서 18년을 살아온 걸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된. 성냥 뇌물 1억에 팔아요.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싸게. 그거는 저것도 재산이 수백억인 이 소녀가 수백조일지도 모르는 이 소녀가 지구 역사상 가장 부유할지도 모르는 이 소녀가 100억, 200억, 300억 삥 뜯는데 이용을 당한 거지. 그러면서 또 엄청나게 소녀를 학대한 거야. 야, 이씨, 말 사달라 그랬지. 근데 빌려달라 그랬어. 너 왜 그때 돈 넣는다더니 안 넣어. 이런 또 추심까지 시켰네, 얘한테. 채권 출신까지. 야, 그러니까 비열하네. 삥을 뜯어오라고 시킨 것도 정말 쪽팔릴 노릇인데 삥 뜯은 돈 안 들어왔다고 채권 추심까지 시킨 정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학대가 어딨어. 그리고 이제 삼성동 사저 같은 경우도 최순실이 사줬다고 하는데 본인은 호의호식하고 좋은 집에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18년 앞에 기르는 과정에서 뒤에 이제 청와대 입문에 들어가게 되지만 삼성동 사저는 결국 하나의 어떤 닭장에 불과했다. 그렇지. 열악한 처우. 그러니까 1년에 200일 이상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돌아다니면서 삼성동은 가기 싫어 막 이러면서 나 돈 있는데 왜 자꾸 그런 데 들어가 있으라 그래. 나 고대 광실로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거 하나 지어줘. 돈 있잖아. 그런데 안 돼. 너는 그렇게 하면 네 재산을 지킬 수가 없어. 이렇게 강요된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졸지 이제 호텔 노숙녀로 전전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 관점들이 다들 조금 오늘 굉장히 동정론이 많네요. 사실 이제 내일 모레면 실직하실 분이니까 사실 그분이 직업에 별로 그렇게 근데 구애받을 분은 아니니까. 직업은 노예지 노예.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송 작가는 어느 소녀의 어떤 슬픈 인생사를 다루는 어떤 동화 작가적 관점에서 그렇죠. 얘기해 주셨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의 숨겨진 딸이었던 거지. 저는- 얘들이 떼야 이제 봤더니 혼자 떼. 도둑이 아니야. 떼. 떼도둑이야. 맞지. 그래서 저는 조금 역사적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좋다. 이게 이거 이제 신라잖아요, 우리가 신라. 신라에 우리가 이제 17대 왕이 있었어요. 지금 대통령은 18대죠. 그죠?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18대.
신라에는 한 앞에 이제 1000년 좀 차이 나겠죠. 17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신라예요? 신라 17대 왕. 아, 네. 누굽니까? 모르겠는데요. 진덕령이에요? 내무왕입니다, 내무왕. 아, 예, 내무랑이었어요? 내무왕이 정말 정치를 잘했어요. 내무랑. 예, 네. 굉장히 훌륭하고 뇌무랑 아니고 내무랑. 내무왕이죠. 그 이분이 성정을 펼쳤는데 2000년 이상 억울한 누명에 빠져 있었어요. 내무왕으로 지금 돼 있었잖아. 이 한이 이번에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가 내무왕이 됨으로 인해서 뇌무랑. 그래서 아마 이 신라 내무왕이 이제 역사적 재평가를 받게 되는 과정. 누명을 벗었다 이제. 그래서 아니, 이건 1000년의 비밀이 풀린 거예요. 18이라는 숫자에 네. 연관돼 있는 일종의 네. 그 뭐라 그러죠? 그 비슷하게 그 인생사가 겹쳐가는 그 데자뷰? 현상. 데자뷰? 그 데자뷰 현상을 뭐라고 부르잖아요. 모릅니다. 그 18이라는 숫자에 따른 일종의 평행 이론이나 미들스 코드와 비슷한 영향이 있다. 즉 숫자가 18에 걸렸을 때는 우리 9수 걸린 것 마냥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류에서밖에는 별다른 의미를 못 찾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뭐 누차 여기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정희 집권 18년, 정치 입문 박근혜 18년, 18대 대통령 2018년 퇴임 뭐 등등 18이 다 그냥 걸려 있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누차 했던 얘기고,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1000년의 비밀이 풀렸다. 억울함이, 누명이 해소됐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 드렸고, 보면은 이게 곧 발표가 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발표가 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장관급이 거의 뭐 5명이 구속되고, 뭐 쭉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뇌물로는 어쨌든 빙산일각이지만 공식적으로 300억 정도 되더라. 라는 게 나왔고, 피의자 신분이고, 공모자고, 확고한 어떤 그 특검 수사에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이제 거의 확인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분의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면 탄핵을 당해서 실직자가 되시거나 또는 탄핵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범죄 사유로 범죄자가 되시든가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분이 불행하게 살아왔던 지난 한 40여 년의 그 영역진 역사, 네. 노예 생활, 제발 그거를 청산하고 정말 자기 주체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걸 구출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가 구해드린 그렇죠. 거야. 네, 구해드린 거죠. 네,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분을 구해드립시다. 좋습니다. 저희- 훈훈해. 아우, 씨.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네. SOS 이런 프로 같은 거 보면 그렇지, 있었죠. 이렇게 예. 이웃 중에 그 선하신 분께서 예. 이렇게 이웃에 이런 사정이 있다라고 알리시잖아요. 신고해서.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손석희 사장님이시고, 그렇지, 그렇지. 예,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주셨다. 그 구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용된 물품이 태블릿 PC고. 네,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거를 그 안에 이제 수없는 그 전화 기록과 통화 기록을 만들어냈던 IT의 기록자. 우리의 이재용이 결국은 자기가 만든 제품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또 쇠고랑을 차게 되는. 이게 또 이 역사의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내가 만든 제품 때문에. 그렇죠. 모든 역사가 그렇죠. 아까 그렇잖아요. 상설특검, 자기가 만든 상설특검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걸리는 박근혜 대통령.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이제 과제가 특수본으로 넘어가요. 박영수 특검에서 넘어갔잖아요. 그죠? 네. 지금 뭐 이정미 재판관도 그렇고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 살해 협박부터 오만 한 명만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죽이자 뭐 계속 이 난리가 나고 이러고 있는데 참 정말 수준 낮은 정말 해방정국의 암살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벌어질 수도 있는 정도 위기 상황인데 검찰이 이제 다시 이어받았어요. 이 수사가 이제 어떻게 될까 얘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유라 씨는 청담고등학교에 졸업 취소 겸 그 퇴학이 됐더라고요. 오늘부로는 이제 중졸이 됐고 중학교도 아마 곧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국졸로 아마 초졸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중학교도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중학교도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기들도 이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운이 좋으면 중졸이고 아니면 이제 초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중졸은 확정된 거네요. 현재 중졸인데 이제 네네네. 좋은 점은 있죠. 이걸 통해서 덴마크로 유학을 간 거잖아요. 유학 가서 그 구치소에서 유학을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전임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죠. 네. 부임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최경희 총장, 뭐 김경숙 학장 뭐 이렇게 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어떤 정년 때까지 네. 구치소하고 우리가 그런 걸 교도소에서 동문수학이라고 하죠. 동문수학 하시면서 또 오늘 또 사다성어 하나 어떻게 보면 쌈박한 걸로
중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함께 모시던 총장과 같은 급으로 구치소에서 이제 연구교수로 일을 하면서 말에 대한 동문수학 이런. 그렇지. 거기에서 말에 대한 어떤 그 연구 활동을 교도소는 다르지만 교신하면서 이재용과 함께. 또 거기서 나오는 거 있네. 청출어람. 아, 그건 당연하고. 나이는 어린 게 죄질은 제일 악질이야. 그렇게 되면서 이후에 또 근혜 이모가 들어오고 이모인지 엄마인지 고모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이제 가족 상봉. 말똥머리를 해주면서 여생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모르는 거지. 이제 그 모시는 과정을 일단은 저 심신미약 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그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시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고 보면 청와대에 있는 그 모든 시설과 거기 차 있던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다 그 요양사들이었던 거예요. 이제 봤더니까. 좋은 일이죠. 예, 심신미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동요법 하는 사람도 넣고 뭐 주사요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하에서 청와대가 그동안 정치적인 중심지가 아니라 요양소로 쓰여져 왔던 정황이 이제 슬슬 드러나는 거죠. 다만 이제 공식 자격증이 없는 뭐 주사 아줌마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언더그라운드와 페어그라운드를 모두 섭렵해서 가장 최고의 명성과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또는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작품인 거죠. 라이선스는 없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형의학의 최고봉. 일종의 그러면 안티에이징의 최고봉으로 앞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일종의 박근혜라는 하나의 자기들의 모든 기술력과 인력을 동원한 희대의 걸작. 그렇죠. 밀랍 인형을 하나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분들은 굉장히 기뻐하실지 몰라. 이 정권 끝나고 나면 성형외과 거기다가 그 사진 붙여놓고 내가 시술 전후 이렇게 해서 또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다시는 올 수 없는 기회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더 들어오면 결국 이제 특수본이 뭐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인용되고 나면 네. 그때부터 검찰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 싸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밥 주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 개는 바로 이제 꼬리에서 이빨로 흔드는 거를 바꾸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어떤 권력에 대한 일종의 속성인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자료 검토라는 명목하에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료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원래 검찰에서 특검에서 넘겨준 거잖아요. 네. 이거를 막 요리를 해갖고 찌고 삶고 했는데 아직 좀 덜 익었어. 양념도 덜 됐단 말이야. 네. 약간 반쯤 익은 상태에서 다시 또 검찰한테 던져준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뭐 검토해서 뭐 해서 새로운 거를 파낸다기보다는 요 요리를 잘 요리를 해서 정말 맛있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마지막 데코레이션을 해내야 되는 거죠. 재료는 똑같아요,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입시 요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성실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죠? 그렇죠. 출제 범위가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학교인지 뭐 이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물어보면 본분을 지키면 성실히 검토하고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죠? 이런 거죠. 지금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마지막 키가 우병우라고 봤을 때 그리고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아직도 법조계에 쫙 깔려있는 이 입장에서 지금부터 뭔가 개혁적인 걸 말하기 힘들지만 탄핵이 인용되고 정권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이거는 바로 내 웃대가리를 쳐서 그동안 닫혀있던 유리천장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밑에 있는 평검사들이나 일반 이 특수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건국 이래 최고의 검찰로서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그러면 그 유리천장을 깬다는 자체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느꼈던 해방감. 차에서 탈출하는 그 상황 같은 그런 거. 이걸 왜 이렇게 계속해서 리바이벌 하는 거야? 그걸 깨지 못하면 못 나가는 거잖아, 검찰도. 그 유리천장이 아니라 유리창. 그렇죠, 유리창이죠. 그 상황에서 유리천장은 그거죠. 썬루프 뭐 이런 거. 썬루프죠. 예. 그것도 안 열리더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잠그면 아예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돼. 그게 이제 지금 특검의 조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모든 걸 잠그고 깨기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나 같은 건데. 네. 지금 이 과정에서 하나 또 생각하면 죽은 자가 산 자를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김영한 비망록에서 탁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안종범의 수첩 대장경. 네, 사초죠, 사초. 사초.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관이었어, 그 사람은. 정호성의 또 그 각종 녹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역할을 그리고 하지 않냐. 우리의 폴리싱 기술과 휴대전화에 놀랄만한 메모리 능력. IT 강국은 확실하다. 그리고 네. 진짜 일 잘하시는 분들은 메모가 다르더라고요. 네. 매우 꼼꼼하게. 네, 꼼꼼하고 핵심이 아주 그냥, 예. 그래서 사실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상당히 다르더라고. 저는 이제 저도 메모를 하는데 메모가 굉장히 본인만 알아볼 수 있는 특수한 문자나 기호이기도 하고 주변에 낙서가 어지럽게 되어서 맞아요.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남배우님은 글자보다 주변에 그 이상한 그 넝쿨같이 생긴 게 더 많아요. 외계 문자 같은 거. 그런 게 많아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어떤 80년의 상흔이죠. 80년. 나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메모를 하는 거예요. 털리면 안 되니까. 그냥 정서가 약간 덜 불안한 게 아닐까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게 치밀한 겁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다시 그 고문을 하거나 물었을 때도 나 스스로도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해서 결코 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네. 소박한 소극적 저항의 방식이죠. 아, 그렇죠. 기밀 정보를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발설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모르면 된다. 내 사고를 스스로 꼬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남들은 도저히 다 알 수 없는 1차 근데 본인이 보면 나중에 그게 되살려지기는 해요? 문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이분이 표의 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상형 문자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렇죠. 그것도 좀 쓰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 박영수 특검이 이제 소회를 밝히셨다고 하는데, 박 특검에 대한 얘기 한번 하시죠. 고마웠습니다. 이겁니까? 네, 정말 고마웠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박영수 특검이 출범할 때 우려가 많았어요. 네. 뭐 우병우하고 뭐 관계 있는 사람이다. 그 이전에 어떤 행적으로 봤을 때 더 불성실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정말 역대 객관적으로 봐도 역대 어떤 특검보다도 많은 실적들을 쌓아온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건 참 고마운데 가장 코어였던 우병우에 대한 수사 부실, 물론 이제 그게 꼭 특검장의 그 어떤 결격 사유이기보다는 그 밑에 와 있는 조사관들의 뭐 고의적인 태업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잔챙이들 중치 이상, 준척 이상을 다 잡아들였는데 가장 코어인 대여, 황금잉어, 2돈짜리 반지 달린 거 이거만큼은 결국은 못 잡고 풀어주고 말았다는 점에서는 그 점이 아까운 거죠. 이게 순서를 바꿔서 우병우를 가장 먼저 조사를 하기 시작해서 그런 거 안에서 이제 역으로 검찰 조직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특검이 한번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이게 좀 마지막 남은 미진함이죠. 아쉬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수고하셨는데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기를. 결국 이제 검찰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힘으로 결국은 이제 그 검찰 스스로가 최소한의 검찰 개혁의 단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특검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최순실 재산이 이제 최종적으로 2,730억 공식적으로 토지하고 건물 확인한 것만. 그렇지. 모르는 거 빼고 네. 토지와 건물만 36개. 이 건물에도 상스럽지 않네 이게. 36개를 놨어야 되는데 못 놓고 건물 36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결국 이게 박근혜 노예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 벌써 3천억인데 박근혜는 뇌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300억인데 그렇죠. 이거 참 이 재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순실의 3천억 가까운 재산. 이게 숨겨진 주인집 떡고물이? 고가는 털린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스위스 비자금 얘기도 뭐 특검 중간에 나왔고 뭐 유경재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학재단들 그렇죠. 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잖아요. 국민이 공정하게. 네. 비자금 부분도 이미 이제 프레이저 청문회께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돈이 박근혜한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해먹은 거는 밑에 있는 하인들 세경인 거예요. 거꾸로 따지면. 최태민 목사가 예. 교주였잖아요. 예. 교주는 부자입니다. 그렇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재산은 정말 조금밖에 없어요. 교주들은. 네.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면 조단위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런 교단 안에서는 교인들의 모든 재산은 교주의 것입니다. 명의만 그쪽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자신들이 수족으로 부리는 사람이 네. 대통령까지 됐으면 이게 다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은 박정희 역시도 그러면 최태민을 견제도 했지만 좀 부러워도 했던 것 같아. 왜냐면은 영남고대학교를 뺏고 강탈하고 나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수십 년간 교주 박정희를 이렇게 글자가 딱 나오거든. 교주? 교주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 그 사람도. 그래서 교주 박정희를 해서 민족의대학 영남대학이 어쩌고 민족중흥이 어쩌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싸운 게 왜 교주냐 이게. 학교 주인 아니야? 학교 주인? 그러니까 그 뜻으로 썼죠. 근데 뭐 그게 한자는 또 같지 않아요? 가짜 뭐 그게 그거죠. 그래서 이게 한자가 같을걸요? 제가 그러니까 교주설이 나오니까 박근혜 노예설과 그 영나무 박정희 교주설. 영나무 교회 뭐 이렇게 될 뻔했네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나와요. 이게 제일 앞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많이 싸웠는데 어쨌든 이 교주 일가의 이런 숨겨진 재산의 규모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나왔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던져놓은 거 이거 떡고물이다. 이거 다 털었어. 충분하지? 대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박씨 가문과 최씨 가문의 결합으로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뒤쪽에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마라. 라는 식의 앞에 내보이기 위한 미끼다. 뼈다구다. 뒤에는 진짜 통으로 구워놓은 소가 한 마리 있다. 떡고물을 이제 다 내놨다. 떡은 따로 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검찰과 우리 국민이 떡을 찾아 긴 여정을 떠나는 시점이 됐다. 그죠? 선고되고 나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네.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 이규철 특검보를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대구 선광고 출신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야누스의 얼굴한 대구 아닙니까? 저와 박근혜가 있고 서석구와 이규철이 있고 네. 뭐 이런 동네죠. 네. 김영환도 대구입니다. 아 그런 건 어떻게 파악하죠? 돌아가신 분이 바로 비망농당이죠. 아니 뭐 어디 동사무소 저기 호적을 그러니까요. 떼보고 다니시는 것도 아. 아니고. 그 몇 기예요 이규철 특검보? 내보다 이기입니다. 연수원. 연수원 몇 기인가 제가 못 봤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아쉽네. 그걸 못 봤네. 네. 아. 자기 위주로 기억을 하니까 뭐. 동양에 집착하다가 제가. 아니, 그러니까 패셔니스타 특검보. 이게 대해서 이제. 근데 우리가 진짜 혹시 동사무소 아세요? 그 성광고가 또 누구냐면요. 유병헌입니다. 이 참 아이러니하죠. 유병헌과 이규철. 같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네요. 골 때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그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씨를 어떻게 뿌리든지 간에 기르는 물에 따라서 예, 제코와 콩나물만 해지기도 하고 콩나물만 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TK는 정말 한국 사회의 정말 명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유병헌이 나오고 이규철이 나왔다.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한 얘기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이게 지금 이정미 대행과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극우단체들이 지금 엄청난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 사법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안 할 생각이었나요? 그전에? 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뭐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을 협박해도 이건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그냥 판사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판사를 협박했는데 이걸 좌시하면 되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어떤 그 트위터 하시는 분이 지난 탄핵정국 때 작년 말에 네. 우리 집 리볼버를 꺼내야겠군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아.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냥 헛소리잖아요. 그냥 아무 말을 던졌는데 농담한 거죠. 예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경찰들이 쭉 깔려 있고 네, 막 그 집을 수색하고 수색하고 했죠. 아니 뭐 전기밥솥도 지금 뭐 폭탄으로 오인받는 세상에서 그렇게 근데- 합법적인 무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전기밥솥은 변기로 쓰는 분도 있어요. 아 정말요? 예. 네. 상상하고 싶진 않네요. 봉준호 감독의 초기작 최초에 만들었던 최초는 아니지만 봉준호 감독의 대표 단편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공교롭게도 검사가 자기 기분이 수틀어졌다고 수위 아저씨 경비 아저씨 건물 지하에 있는 밥솥에 변을 보고 나옵니다. 이런 편이 있나? 예. 하여튼 그 내용이 결국 지금 검찰을 연맥이는 것과 같은 거죠. 테두리 뜨거웠을 텐데 잘 참으셨네. 전기 뽑고 쓰고 다시 꽂아 놓는. 아이고 좀 찝찝한 얘기네. 생각하기 이렇게 지저분한. 예, 그런 이제 예를 들면 테러적 행위가 문제. 여기 뭐 박특검 앞에 야구 방망이 들고 오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때려 잡아야죠. 이 사람들이 때려 잡겠다고 야구 방망이 들고 왔다는. 그러니까 이 때려 잡겠다고 하는 사람을 때려 잡아야 되죠. 때려 잡아야죠. 법적으로. 이 정도는. 예. 지금 WBC 한국 야구가 2연패로 인해서 탈락이 위기했는데 야구 방망이 제대로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어쨌든 운명의 한 주가 지금 남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은 얘기에 좀 방점을 더 두려고 했는데 오늘 색다른 관점. 사드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MD 체제, 동북아 MD 체제와 여러 가지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용 등등 안보적인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도 익히 알고 있고 지금 성주 초전면 소성리에서는 지금 계속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아주 신속하게 갑자기 사드 배치한다고 다 들어와가지고 한 달 안에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갑자기 들어왔죠. 예, 완전히 그 알박기로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게. 네. 다 된 걸 어떡할 거야? 이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대선에, 이제는 기존의 총풍, 북풍 쓰다가 사드풍으로, 안보가 위기다 해서 사드로 직결을 시켜서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이제 안보 논리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온 것이라고 저는 정치적 해석을 하는데, 오늘은 대중국 통상 전문가, 전직 동화 작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사기꾼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통상 전문가가 사기꾼이지 그게. 아니, 왜 멀티플레이어를 이렇게 폄하하는 말씀을. 그래서 이분과 함께 한중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한중경제연구소 하니까 더 이상하잖아.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한꺼번에 베끼면 잘못되면 이게 사기꾼이거든. 그 한중이 그거 아닙니까? 네. 그 한불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삼국지에서 장로가 다스리던 땅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그 땅을 내가 몰라서 땅 쪽은 또 지리는 강하죠. 장로가 교주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길게 하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잘 몰랐으니까 물어본 네. 거고 그래서 정치적 의미는 제가 알겠는데 우리 한중경제연구소장도 있으니까 성주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통화를 시도해 볼 생각이고요. 투쟁위의 위원장이나 이분하고 지금 이 사드가 급격히 빨리 배치되는 것에 대한 어떤 야로, 네. 경제적 야로, 음모론을 펼쳐봐야 됩니다. 이게 그 통상 전문가 입장에 봤을 때 누가 이득을 보고 돈이 어떻게 오가고 이거를 한번 파헤치면 재밌지 않겠나 싶어서 그죠. 경제연구소 특별히 모셨습니다. 한중경제연구소 소장. 예. 특히 경제에 약한 경제과 출신이나 세장님을 모셨다가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경제 전문가. 이게 뭔가 형용 모순입니다. 예. 한중경제연구소의 소장 찌라시. 아, 소장 찌라시. 격이 확 떨어지네. 뭔가. 아니 왜냐면 네. 그 우리나라에서 찌라시는 일본에 돌아다니는 그 찌라시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찌라시는 청와대 문건 정도는 돼줘야. 기본적으로 뭐 국가 기밀이 어느 정도 걸려 있는 문건 좀 돼줘야 찌라시 취급을 받는 거고요. 그렇죠. 누가 찌라시를 욕할 수 있습니까? 아침마다 500만 원씩 내고 찌라시를 받아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우리나라의 권력가들과 사회 지도층들이 있고 또 거길 통해서 농밀하고 언론엔 절대 드러나지 않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의 찌라시 의미는 다르게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건 어떤 찌라시즘 개론. 그렇죠. 찌라시즘이죠. 예, 찌라시즘 개론이었고요. 그러면 찌라시적 관점에서 네. 사드 배치 왜 이렇게 심각하게 빨리 되는가? 무슨 야로가 있는가? 어떤 놈들이 돈을 주고받고 있는가? 이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치적인 걸로 풀어요. 네, 그건 우리가 다 있고. 미국에 대한 뭐 이런 걸 풀어요. 저는 100% 돈으로 봅니다. 이거. 돈으로 한번 보십시오. 돈으로 보면 이 사드를 만들어낸 회사가 어디죠? 로키드 마틴. 예. 로키드 마틴인가 마틴이죠. 뭐죠? 로키드 마틴이죠. 사장은 여자예요. 아, 그래요? 네. 여자분이라 실베스터 스텔론 아니고? 아니고 아니야. 여자들끼리 꿍꿍짝을 맞춰서 청와대에서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가 많아요. 네. 다 여성이네. 박근혜, 최순실, 그렇죠. 뭐 로키드 마틴. 거기에 이제 린다 김까지 껴있다. 아, 린다 영화도 예. 좋았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예술영 안 보시는군요. 이 중요한 사드 배치 부분에 있어서 사드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배에서 하게 되는 SM 이제 미사일 이름입니다. 사도마저이즘 아니고. 네네. 예. 그 다음에 그게 F-35. 그 다음에 우리나라 KF-X. 예. 안민석 의원이 그 얘기를 했죠. 그 최순실이 개입됐을 수 있다. 예, 이 굵직굵직한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내내 우리나라의 최고가의 그 무기 구입 라인들이 전부 이 로키드 마틴 한 군데 집중돼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방산 비리적 관점에서 돈과 연결해서 한번 분석해보자 그렇죠. 얘기죠.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러면 방산 비리로 해서 이제 사드라는 거는 사실 무한합니다. 왜냐면 한 포대당 몇 조 원대잖아. 한 포대 하나에 몇 조 원이에요. 금괴보다 비쌀 것 네. 같은데, 금보다 금괴보다. 비싸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모질해. 라고 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듬성듬성 배치를 할 때는 네. 이게 10포대가 필요할지 100포대가 필요할지 요구하는 대로 해먹을 수 있는 블루오션인 거예요. 문제는 얘가 아직 실전 배치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네.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현재 있는 사드는 구형입니다. 오케이. 사드는 앞으로 2년 후에 2.0 버전, 지금보다도 훨씬 발전적인 2.0 버전의 사드가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거의 뭐 윈도우 95 이런 거 사고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이제 그 새롭게 바뀌어야 될 사드인데, 자, 이 사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라도 사드를 선뜻 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들은 요격률이 높다 어쩌다 하는데 요격을 한 예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례도 없고 또 뭐 사례도 그냥 없고. 순수 방어 무기밖에 네. 안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 비용으로 드릴 만한 가성비가 있느냐는 부분에서 전 세계 누구도 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폐지가 돼야 될 무기인 거죠. 근데 이게 2.0까지 버전에 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그 사드에 대한 비용을 대줄 어떤 나라가 필요한 겁니다. 본인이 사드란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 누구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지라시를 우리가 영입했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번과의 모종의 어떤 거래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번과의 모종의 거래에 대해서는 추후에 로키드 2번. 추후에 저를 고문하시고 충분한 보상금이 보장된 이후에 제가 그때 가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 중요한 건 예.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군수업체도요.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보를 땡겨주질 않습니다. 선불을 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보를 준 예가 없기 때문에 예. 사드에 관련돼서 선불이 오갔느냐 안 갔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정권 말기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다. 늦다. 늦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의 배치를 미리 상정을 하고 네.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노력을 해봅니다. 돈을 이제 미리 줬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정말 사드 명목으로 안 줬으면 네. 무슨 뭐 공동 회계니까 어차피 네. 그 회사로 들어갈 거니까 네. 전투기 중도금을 땡겨주거나 KF 사업소에 개발비를 땡겨주거나 어떤 이런 형식으로 네. 미리 선금을 좀 땡겨줘 놓고 네. 이 정권 끝날 때 계약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썬금 땡겨줬던 걸 리베이트로 챙기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계약금 걸고 장사를 안 하거나 거주를 안 하게 되면 난리잖아. 돈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음 정권에 들어서서 난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미리 빨리 주고 구전 내지는 미리 그 리베이트를 땡겨서 먹고 튀자. 그렇죠. 여기서 왜냐면 보는 거예요. 내 정권 안에 내가 회계해서 이걸 들고 튀려면 네. 최소한 올해 안에 네. 배치가 끝났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 사드 배치가 되게 되면 리베이트를 자기가 땡겨올 수 있는 명목이 약해지니까. 없다. 그래서 그러면 무리할 만큼 서둘러야만 했던 거죠. 그럼 이 관계에서 로키드 마틴과 한국 정부 리베이트 관계가 있다면 미국 정부의 역할, 미국 정부는 여기서 어떻게 돈을 또 함께 돌리는 과정에서의 공조 체제가 있었을까? 그걸 한번 근데 좋을 것 이거 같아요. 미국의 예, 경우에는 예, 군수업체를 먹여 살리는 게 네. 굉장히 중대한 과제예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예. 굉장히 그 생산된 걸 판매를 못하면 큰일 나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무기 회사들이 뭐 정치적으로 뭐 돈을 주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미국은 더 쓸 돈이 없는데. 없지. 그러니까 군산복합체로서의 미국 정부 네. 이거잖아요. 이익을 대변해야 되고 판매를 해줘야 되고. 이럴 때 바로 동맹국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비리 동맹의 어떤 시발점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트럼프는 그럼 뭐 했습니까? 로키드하고 관계 없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참고로 로키드는 20세기 중반에 네. 로키드 사건이라는 희대의 스캔들을 일본에서 만든 적이 이렇게 있죠. 본 예. 적이 있죠. 아. 근데 전투기 관련해서. 근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일본에만 돈을 뿌린 게 아니더라. 음. 라는 게 밝혀졌었죠. 그것을 그 당시 뿌렸다. 이제 F-16 일상적인 어떤 영업 방식이었다. 거의 이제 전 세계 다 미군 동맹에 있는 나라에 팔아먹기 위해서 각 정치권에 로비를 했던 바가 있고. 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제 그리고 트럼프의 등장을 봐야 돼요. 트럼프를 봐야 돼 지금.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는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네. 힐러리 측에 섰습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실질적인 선이 닿질 않았어요. 그 트럼프도 전통 제조업 관련해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에 대해 신경을 안 썼는데 네. 당선이 되자마자 네. 로키드 마틴 사장이 트럼프를 만납니다. 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줄을 갈아타는군요. 줄을 갈아타는 로비스트를 갈아타게 되는 입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줄을 갈아타고 선물을 던졌는데 200억 달러 가까이 되는 F-35의 차기 공급 과정 중에 6천억 정도를 깎아줍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6천억을 깎아줬대 엄청나게 싸졌어 하지만 200억 쪽에 6천억 깎아준 거면요. 뭐 0.67%? 1%가 아니죠. 200억 달러면 20조, 30조 이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한 5%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0.67% 정도를 깎아줍니다. 20조에
1%, 한 22, 30조니까. 30조에 1%면 얼마입니까? 숫자 계산은 계산기가 하도록 두고 중요한 넘어가죠. 건 아니, 3천억이 1%가 되잖아요. 30조라면. 그러면 6천억이니까 2%가 되지, 2%. 그 계산은 나중에 어쨌든 때려보시기로 하시고 2, 3%? 2, 3%도 안 되는 벼룩이 간만한 양큼을 이제 가격을 깎아줍니다. 그러면서 군산복합체한테서 돈을 깎아서 내가 이걸 덕을 굉장히 군수적인 사업 안에서 전략을 했다고 개구라를 치죠. 예. 그거는 정확하게 깎아줬다가도 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금액을 생색을 냅니다. 문제는 이 만남이 있고 나서 매튜스 장관이라는 놈이 한국에 들어오죠. 별 얘기 안 하고 갔다고 지는 자꾸 우겨요. 예. 뭐 사드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점검 차원에 통상적으로 한번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가 가고 난 다음부터 사드 배치에 관련한 그 진행이 내부적으로 급물살을 탑니다. 아주 분주히 움직였죠. 예. 심지어 얼마나 분주히 움직였으면 사드 부지 교환 결정이 나자마자 당일날 예. 헬기로 철조망을 갖다 칠 정도로 용이 주도하게 스케줄된 계획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 성주분들이 지금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뭐 왔다 갔다 하고 통제시키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시위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미 스케줄상으로 다 나와 있었고 네. 궁극적으로 지금 있는 사드를 배치하는 데서 신규 사드를 만들어서 공급할 시간이 없으니 중고라도 뜯어서 갖다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중고라도 뜯어 오려고 하니 어디 갖고 올 물건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럭에 달려서 움직일 수 있는 네. 발사체 2대, 그러니까 트럭 2대 보낸 거예요 지금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물론 사드 자체가 좀 이렇게 모바일리티가 좋긴 합니다. 예. 그렇긴 하죠. 무기 자체가. 예. 그 체계 자체가 이렇게 그렇게 돼 그러니까 있죠. 일종의 알박기를 위해서 그렇죠. 깃발을 꽂는데 보면 록히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무기를 팔아야만 했던 회사와 미 정부의 트럼프의 입장 그리고 이쪽 리베이트 등등의 이익을 노릴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 이 사람들의 짬짬이가 지금 그 국무장관이 와서 형식적으로 정탐하고 가서 신속하게 움직여지는 정탐이 이런 아니라 느낌으로 본다고 일종의 해서. 스케줄을 제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와서 참 스케줄 제시하고 빨리 하라고 합디다. 예. 어. 그래서 그 모든 결정들이 생각해보세요. 군 기지에서 군수 용품을 새로 만드는 것도 창고에서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네. 쓰던 거를 뜯어다가 어디다 갖다 배치하는 게 전 세계 글로벌한 이 지구상에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순서를 거쳤다 그러면 일주일도 안 돼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 이런 식의 배치는. 그게 바로 미군의 역량이죠. 아, 그거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있는 관계를 봤을 때 힐러리 이후에 또는 록히드 마틴하고 최순실과 청와대 연관 관계 이후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사드 배치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일말의 정치적인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드 무용론을 폈던 사람이 사실은 트럼프였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가 지금 입장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사드 꼭 필요해. 또 껌을 조금 받고 사실 트럼프는 믿을 사람은 안 되죠. 그렇죠. 그분이야 뭐 그렇지. 그분은 돈만 주면 무슨 듯이든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역량을 이번에도 제대로 발휘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트럼프는 차도에 갑자기 뛰어드는 이상한 물체라고 봐야 되겠죠. 어디서 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니 근데 이 물체가 나 같은 거지 이 나처럼 물체가 차를 튕겨낼 수 있을 정도로 방탄력이 강한 거죠. 방탄력이 강하죠. 나 보세요. 그 갑자기 튀어나가 차 바다가 부셔버렸잖아 그렇죠. 내가. 그런 거죠. 몸으로 차를 부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차 안에는 갇히게 되는 그렇지. 그런 역설적인.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지 못하리란 법은 나보다 더 충동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의 군수 관련된 관계자들 말이 감수를 해서라도 예. 사드는 꼭 배치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트럼프가 당선자 그 후보자로 있을 때 시절하고는 완전히 미국이 입장을 바꿔버린 겁니다. 과연 이렇게 바뀌는 입장 안에서 어떠한 거래가 있었을 거냐. 네. 그거는 이미 예정돼 있는 수기에서 수십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사드 포대에 대한 물리적인 금액의 토탈 베이스가 이미 트럼프한테 제공된 거죠. 이 사드만 갖고 미국이 얼마나 남한에 많은
무기를 팔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네. 계산이 돼 있는 거고 네. 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한국에서 사용하는 사드는 다 구식인 거예요. 그렇다고 걔들이 나중에 2.0 버전으로 공짜로 바꿔줄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 뭐- 어차피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거니까. 예, 근데 예. 그 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중심의 핵고리를 우리나라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사례로 F-35에서도 나타납니다. F-35를 우리가 계약을 할 때만 해도 시제기가 없었어요. 한번 태워줘봐.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거 엄밀하지가 않아가지고 시제기 있어요. 아니, 시제기는 있는데 예. 우리가 요구한 스펙, 그러니까 뭐 기동성이라든지 탑재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못 고쳤단 말이에요. 아무도 타보지도 않고 가서 그런 기술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걔네들 데이터에만 의존해가지고 우리가 F-35를 계약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F-35가 돈이 없어서 오바마 정부 안에서 국방비를 안 대주고 인수를 안 해가고 불량이 계속 생겨서 개발이 빵꾸 날 수밖에 없었던 시점에 우리나라가 계약을 덜퍼덕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이 F-35 사업이 이어져 온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데자뷰가 있다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드 야로설 또는 뭐 사자 안보 뭐 이 정도 우리가 했는 것 같은데. 이 리베이트설은 근데 진짜 이제 사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게 들어옴으로써 이건 그냥 이제 그 정치공학적으로 예. 끝났습니다. 게임은 끝났어요. 알바끼 게임. 성공. 그러니까 알바끼 성공. 예, 알바끼 성공해서 끝난 거라고 봐야 되고. 사드가 진짜 무기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의 여론 호도용 무기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끝났고 이제 역진 불가합니다. 역진 불가하고 네. 이걸 만약에 역진한다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명나라하고 후금이 있는데 우리가 명나라 군대를 받아들였어요. 예. 그러니까 후금이 열받아해. 이제 이 명나라 군대를 뺄 거냐 말 거냐. 이건 조선 왕의 권한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지. 예, 명나라와 후금의 예. 서로 그 합의를 통해서 그 둘이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근데 명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드를 절대 안 뺄 거예요. 왜냐하면 얻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얻는 게 너무 많고 우리나라가 잃는 건 뭐냐? 대북 정책, 육자회담, 동북아 뭐 주도 이런 거 다 날라갔습니다. 거기에 뭐 아무 역할이 없죠. 이제 역할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뭐 그리고 참혹한 중국의 경제 제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껏해야 일본의 어떤 대륙 진출 내지는 일본의 방어 기지로서의 역할 뭐 이런 정도밖에 네, 남지 않은 교두보로서의 역할만 남는 거죠. 교두보 역할도 있고 또는 일본에 대한 어떤 방어막 같은 네. 일본 본토를 미리 우리가 막아주는 네. 뭐 그런 역할로서 전락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정말 큰일 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다루고 풀어낼 수 있는 후보를 우리가 가진 분이 있는가? 고민이 되네요. 네, 고민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일정한 동화 같은 소설이 지금 우리가 잠시 펼쳐봤잖아요. 동화 작가 대상을 수상하신 분 모시고 이 동화에 대해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네. 그러면 중국이 지금 이 사드에 대한 안보적 관점 그리고 경제적 실익을 둘러싼 내부의 어떤 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중국이 이제 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어요. 네. 그 롯데설도 있고 오대설도 있고 됐는데 어쨌든 자 여기서 이거 이제 중국의 보복부터 해서 이걸 좀 한번 이제 또 한번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 중국이 무엇 때문에 보복을 하고 네. 중국은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 지금에 있는 제재를 풀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와서 알박기를 하고 있는 저 사드를 치워줄게. 네. 내지는 우린 사드를 배치를 안 할게. 라는 말만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경제 제재라든지 니네들에 대한 제재를 풀게. 우호적으로 돌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드는 중국 입장에 봤어. 그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제재는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명분이 어떤 시점에 딱 던져준 좋은 일종의 뭐랄까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중국이 남한한테 가장 이 대한민국한테 화나 있는 건 이명박근혜 정부 때부터 급격하게 기울어버린 친미 7일 이 관계. 그리고 특히 그런 부분이 군사적 협력 안에서 계속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한미일 군사공조 협정 같은 거죠. 한일. 한일 정보협정 같은 거고요. 이게 언제부터 가속화되는지 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아하. 박근혜 대통령이 예.
베이징 전승절 간다고 깝칠 때 그때 미국이 열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 막 밀어붙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 예. 내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난 왜냐하면 변절하지 않았다. 중국이 원하는 건 그거였거든요. 사드 배치의 남아- MD 정책에 대한 탈피. 그리고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중국의 영향권 안에 그렇죠. 넣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예. 근데 그런데 전승절 가가지고 좋은 자리 막 얻었다고 되게 좋아하고 있네. 그럼 오바마 앞자리를 줬는데. 예.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실은 외교라는 게 균형 외교나 등거리 외교 등등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확 갔다가 다시 한쪽으로 확 가놓는 진짜 널뛰듯이 해버린 딱 거잖아. 인조예요, 딱 인조. 그죠? 근데 널뛰듯이 해버렸죠. 인조 인간. 그 액션을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취하게 될 때부터 우리가 너무 나가버린 거야. 나가버린 것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확 갔다 저쪽으로 확 갔다 이랬잖아요. 지금 미국이 가장 바라는 군사적인 형태는 중국의 해양선 안에서의 고립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중국을 대만과 제주도 라인 안에서 가둬놓고 대양으로 못 나오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실패했어요. 중국은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 교도보가 되는 그래서 거죠. 어느 쪽이든. 2차 저지선을 필리핀과 또 일본 연안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라인을 크게 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방법이 뭐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던 미국이 찾아낸 해법이 대한민국인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확장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는 제주도 군항이 예. 앞으로 한중 또는 미중 갈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그때 처음에 했을 때는 삼함대 기지를 그리 옮기는 정도의 기획안에 그치었던 거를 갑자기 유람선을 접안을 하겠다고 하면서 항공모함이 접안할 수 있는 수준의 대규모 군민 복합항이라 합치고 확장을 해서 공사를 시작해버립니다. 그것도 주민들의 반대를 경찰로 꽤 밀어가면서 육지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억지로 제지를 해가면서 그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공사가 마무리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예. 한미일 군사공조를 통해서 일본이나 미국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줘 버린 거죠. 자, 그래서 그 항구에 7함대가 들어온다. 또는 3함대가 기항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7함대가 제주도 앞바다에 항공모함을 세우고 정박하고 있다는 거는요. 예. 중국의 턱 밑에다 칼을 겨누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군사적인 위협을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이거는 거의 전쟁을 하자는 얘기랑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은 그런 면에서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얘를 말로 하고 정책으로 하고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줬다가는 얘는 완전히 미국 식민지나 다름없이 가겠구나. 일본의 꼬북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자, 말로 안 들으면 네가 정신 차릴 때까지 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매질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사드에 중국의 반발은 없다. 무역 보복은 없다. 사드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볼 일 없다. 관광 안 오고 물건들이 통관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되더라도 이건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 아니다. 이건 피해 없다. 이 정도는 언제나 국제적인 문제 안에서 있었고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를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롯데로 상징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제 보복과 이것들이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가시화되어 있고 또 특히 이제 문화 콘텐츠 쪽도 이미 다 막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저번에 출연했던 작품도 중국에서 투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막히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국민 정서적으로 느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이 골프장이 그거니까 롯데. 그래서 롯데가 많이 맞고 있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송 작가하고 얘기하면서는 실제적인 경제보복의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좀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롯데인지 정말 아니면 아까 중소기업인지 등등 그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좀 더 명료해질 것 같아요. 뭉뚱그려서 진짜 재벌이 피를 보고 있는 건지 우리가 피를 보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알아보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실 이제 중국에서 롯데가 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중국 롯데에 투자된 자금이 한 10조 원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됐다고 해요. 이게 참 묘하죠.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국 기업이라고 예, 생각해요. 중국에서는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롯데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중국 롯데를 설립하는데 10조 원의 비용이 들었다면 그걸 한국 롯데가 됐을까요? 전혀 아니죠. 네. 일본 자금 내지는 네. 다국적 자금이 들어간 거지. 네. 한국에 있는 롯데는 있는 부동산 팔아서 지금 555m짜리 네. 탑 세우고 있는 예. 유령탑 세우고 있는 데만도 돈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잠실 위령탑.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모든 투자는 사실상 다국적 자본이 들어간 겁니다. 네. 롯데라는 이름으로. 네. 그러면 롯데가 그 안에서 팔고 있는 물품들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갖고 간 물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건을 팔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1%도 안 돼요. 아, 거기서 현지에서 다 만든 다 현지 물건들을 갖다 놓고 파는 겁니다. 예. 그럼 거기에 있는 고용은 10만 명 이상을 하고 있다라고 막 큰 소리를 쳐요. 예. 그 10만 명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고용비는 얼마나 될까요? 이건 0.1%도 안 됩니다. 아, 그게 롯데는 그냥 우리 한국에 있는 롯데랑 똑같은 브랜드를 갖고 쓰고 있는 중국 기업인 거지. 그 자체가 한국에 무슨 피해를 주거나 롯데로 인해서 중국에서 보는 피해가 한국의 피해인 것처럼 이렇게 과장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예를 들어 벤츠 자동차가 중국에서 막 휘발리고 있으면 우리 한국 벤츠사가 이게 가슴 아파야 되고 한국에 벤츠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에서 벤츠가 저렇게 당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장 많은 건 중소기업체, 중소기업체. 대한민국에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법인이 10,000개라고 합니다. 10,000개. 아, 중국에 진출해 있는 네. 한국계 중소기업. 한국계 중소기업이 10,000개라고 합니다. 네. 물론 뭐 유통이라든지 제조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들은 정말 중국 사람들하고 중국 안에서 중국의 시장을 보고 우리 자본을 투자해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한류의 개척자인 거죠. 우리가 뭐 한국 물품을 중국에서 잘 팔아준다, 뭐 바나나 우유가 잘 팔려, 초코파이가 잘 팔려, 신라면이 잘 팔려 하지만 그거를 애초에 농심이나 오리온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작정하고 현지에 세워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을 보따리처럼 퍼날랐던 중소기업들. 네. 그 보따리 상들이 그 상권을 키워낸 거고요. 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중국 안에서 한국 물건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전체가 한꺼번에 폭탄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생산업체들과 거기에 유통거래를 하고 있는 무역업자들 또 중국 안에 생활 기반을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무런 보전이라든지 지원 대책을 못 내주고 있는 거죠. 삼성과 현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삼성 휴대폰이 뭐 1,000만 대 이상 모델별로 팔리고 1억 대 이상을 만들어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90% 이상이 네. 중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10% 정도만 대한민국에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란 기업이 중국에 끼치는 경제적 영향력에 비해서 한국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약소한 수준이었던 거예요. 만일 준단계 조치가 만들어져서 삼성과 현대에 대한 생산들이 제한이 될 수 있는 경제 제재를 맞게 된다고 하면 중국에서 싸게 만든 휴대폰을 우리가 사들여 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경제적인 조치에 관한 한 중국도 수위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 있는 고용이 많은 큰 기업이라든지 생산 유발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말이 한국 기업이지 중국인을 고용하고 중국인의 내수에 기여를 하고 있는 중국 기업으로 받아들이고 네. 있는 거죠. 그런 데는 절대 피해를 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중소기업들과 한국의 중소상인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자체는 국가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의 사드를 통한 경제 보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내면을 상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 서민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그 쪽이 집중 타격을 받고 있고 다국적 자본이 중심이 된 한국 기업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롯데 등등은 보면 사실상은 그렇게 큰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건 우리 기업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이 아니니까. 예. 심리적 우리 기업 내지는 심리적 타격이 경제적 타격과 혼동돼서는 곤란하겠다. 실제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엄청난 타격을 보고 있다 이 얘기죠.
중소기업이나 예. 명동이나 이런 중국인들 대상으로, 상대하는 장사하던 거기는 소상공인들이 확고한 타격을 있죠.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예, 그렇죠. 애초에 우리가 그 삼성이나 대기업들 게 현대자동차 라인들이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차들이 해외로 수출이 되잖아요. 예, 그건 사실 중국 노동자를 고용하고 중국 자본과 원자재를 쓰고 예. 중국인들한테 급여를 줘가면서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한국에 들어오거나 외국에 나가서 팔려 나가는 게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로 추산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으로 추산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그렇게 만들어진 경제적인 이익이 다국적 자본에 의해서 다시 또 배당의 형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용 효과도 없고 거기서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 만들어낸 주식 그 이득에 대한 주식에 대한 배당 권리도 약하고 네. 지금 대기업들 다 외국 자본들이 다 쥐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실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고 있는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관광업계라든지 유통업계 그렇죠. 우리 예. 중소상인들이란 예,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없대, 피해가. 근데 대략 걔네들이 걱정이 된다. 근데 어떻게 할 건데? 미국이 중국이랑 곧 회담을 하니 거기서 사드 문제가 잘 처리될 것으로 본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무대책이네요. 무대책인 거죠. 지금 우리 주변국들 6개 나라 중에 육자회담은 6개 나라들 중에 서로 교통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자회담이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오자회담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사드 문제를 북한과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결론을 짓는 뭐 거죠. 러시아, 일본까지. 우리나라가 참여정부를 할 때 네. 육자회담을 통해 해결하자. 육자회담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육자회담 안 하면 안 끼워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안 끼워줬죠. 육자배기도 아니고 안 내줬죠. 우리가. 네. 근데 그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왕따가 이제 극심한 지경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중국의 외교부장을 우리 장관이나 대사가 만나자고 하는데 퇴짜를 놔요. 그래놓고 북한의 외교부장을 만나가지고 회담을 하는 게 공경하게 뉴스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네. 지금 미사일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우리들 자체가 할 수 있는 거는 유엔에 결의안 좀 내주세요라고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북한한테 항의를 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일본 대사도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소녀상 안 치워준다고 네. 대한민국을 비우고 지네 나라가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비롯한 경제까지 주권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을 일종의 이제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상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육자고 뭐고 어디 끼지도 못하는 왕따 상태로 전락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면 네.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해피는 또 삼성 걸 뭡니까? 중국 군부가 3월 4일 기사예요. 오늘 기사는 아니네요. 한참 됐네. 3월 4일 기사인데 사드로 MD를 구축하고 있다. 사드가 MD 구축을 하는 거다. 뭐 정확한 표현이네요. 라고 중국 군부가 시진핑한테 잘못 알려줬다. 아, 잘못 알려줬다. 이건 MD가 아닌데. 누가요? MD 맞잖아. 근데. 그러니까 미국의 MD 체계가 도입되는 것인 양 시진핑한테 중국 군부가 잘못 알려줬다. 라고 누가 주장했습니까? 중앙일보가요. 아, 중앙일보가 잘못 네. 생각했네요, 보니까. 네.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저거는. 근데 네. 그걸 그런데- 꺾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CNN에서 예. 3월 7일에 기사를 씁니다. MD다. 예. MD 시스템이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남한에 배치된 사드가 네. 이번 두 번째 단계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사드가 MD 체제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예.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대한민국 국방부와 예. 대한민국의 몇몇 멍청한 언론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그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의 CNN조차도 종북이다. 아, 그렇죠. 중국의 군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할 거 아니에요? 알고 그러니까 보면. 사드에서 시작해서 네. 소녀상 문제까지 해가지고 네. 전부 다 이어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 박근혜 정권이 예.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 때에는 예. 박근혜 정권 뒷문으로 이렇게 한 푸대씩 이렇게 짊어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일본하고 예. 미국이. 예.
그 우리나라 국간에서 한 푸대씩 그 몰래 밤중에 짊어지고 나왔다면 예. 이제 박근혜 정권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뒷문이고 뭐고 없이 쳐들어와가지고 빨리. 죄다 싸가지고 훔쳐나가는 그런 모양새인 걸로 맞네. 보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박근혜 정부가 네. 역사상 최악의 외교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네요. 이게 아니죠. 인조도 있고요. 인조? 예. 인조는 뭐죠? 조선의 인조. 아, 인조 때. 아, 네, 그렇지. 인조 때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예, 많지만 백제 말기도 있고. 예, 있긴 한데 역사적으로 쭉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 이 정도로 셀프 고립을 자초한 강화도 조약 이후. 참 강력하네, 그죠? 네, 강력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노력을 스스로 나 반드시 고립돼야지 하고 노력해도 이렇게 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혼자 고립해본 분이시기 때문에. 네. 고립 전문가. 노예 상태로서 네, 그렇죠. 결국 사드도 그 어떤 그러니까 개인의 역사의 연장이다. 스스로를 고립시킨 뒤에 노예 상태로 전락하는. 거기에 탁월한 재능이 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하시는. 네. 스스로 고립시키는 데는 그 이상 재주가 없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자주적인 외교 무대를 나서려고 하더라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상대해주지 않는 지경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사드가 있기 때문에 사드가 있고 만약에 우리 천조국에서 협상을 통해 치워주지 않으시면 이제 우리나라 동북아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황교안 시진핑 면담이 있었습니다. 네, 사기. 네, 그런데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주석한테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열흘 만에 네. 사드가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상륙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적 고립의 상징임을 만천하에 또 드러낸. 이건 진짜 진짜 막장이에요. 진짜 막장. 중국에 사기가 있는데 한국판 사기네요, 이거는. 황교안의 사기. 맞네요. 슈퍼 주인이 사기 권한댕이네. 빌 게이츠를 만나가지고 아유 나는 돈 좀 있으신데 좀 어지간히 사시나 봐요 하고 뺨 때리고 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도 부자인데 네가 얼마나 부자야? 라고 그냥 가서 뺨 때리고 온 거나 마찬가지야. 나이도 어린 놈이 네가 돈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아 이러면서. 지금 앞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봐요. 근데 있다고 보십니까? 유일한 통로는 대북관계 회복입니다. 근데 이래가지고 대북관계가 회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외교적으로 풀어나갔을 때 이제 중국이나 미국, 일본은 우리의 어떠한 요구도 또는 공정한 회담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닥을 엎드려 버렸거든요. 이제 네. 내놓을 카드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막장이에요 이제. 네. 그래서 네. 뭔가 외교적인 카드를 분실한 지금 상황에서는 직접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제는 연합을 해서 누군가와 손을 잡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대북관계 회복.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계속 연결해서 나갈 수 있는 러시아와 일본의 개입을 통한 이 동남아들 전체 안에서의 회합과 회담이 아주 지루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개성공단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북관계 회복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렵죠, 당연히. 네, 어려울 것 거기 같고. 지금 얼굴에 약 바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게 답이군요. 네. 정답입니다. 없으면 안 되죠. 망하전선이밖에 더 돼요. 이제. 그러니까 현재 분석만 했는 건데 네. 이제 역으로 보면은 굳이 답을 찾는다면 문재인이 금괴를 푼 소리하면 금괴 또 금괴가 그게 그거 다 해봐야 20조 원어치밖에 안 돼. 10조 우리 계산해봤어. 네. 근데 그게 문재인의 금괴가 네. 안보, 경제 모든 부분에 정가의 보도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돈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 안 근데 돼. 뭐 채권 뭐 달러 이런 거 주는 것보다 금으로 주면 물론 좋지. 좋은데. 액수가 좀 적어도 임팩트가 다르거든요. 임팩트 세지. 근데 그건 이제 뭐하냐고 사드 두 포대 그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드 둑포대 사면 안 될 정도에다가 지금 양산하고 PK 일대 청년 공약 이런 것까지 하면 사는 금괴도 지금 거의 다 서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그 얘기를 보면 올루드 상태에서 국제사회를 보고 패션쇼 하니까 놀러오라고 하는 꼬라지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홀딱 우리가 다 벗어놓고 그냥 좋은 옷 있다고 뻥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사드에 대해서 경제적 실익을 관점으로 그들 내부의 커넥션과 야로 그리고 그러면 중국의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제재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는 누가 보는가?
등등. 그리고 향후에 해법은 있는가? 구체적인 피해는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거기서 다시 분리를 해서 아니 롯데라는 대기업이 보느냐 아니면 국민경제 일반의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이 보느냐는 관점에서 좀 우리가 분석을 또 해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기업 창업주 집안이지 않습니까? 신씨 예, 집안. 예. 그 집안 사람들이 뭐 모닝 타고 단식했습니까? 지금 뭐 중국에 장사가 안 된다. 아, 그렇지 물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전제는 우리가 오늘 뭐 본인이 대중국 통상 전문가라고 주장하고 또 한국경제연구소장이라고 하시니까 한중. 예, 한중.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들었는데요. 한중경제연구소는 이 향후 중국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연구소에 도대체 누가 있는지 몇 명의 연구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 한중교제연구소의 그 또 다른 이름이 찌라시 상방입니다. 아, 단순하게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누가 있습니까? 예, 저희와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산동성의 고위 공무원들과 출판 그룹들이 오. 예, 이미 그 같이 연합해서 회사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가짜뉴스 아닙니까? 산동성에 가보면 그런 분들 없고 이렇지 않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증거 산동성? 사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진출을 원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과 프랜차이즈 협회 그리고 상품들이 모여서 일종의 군을 상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멋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단체로 들어가서 중국에 투자를 유치해서 중국과 공생공존해서 나갈 수 있는 바를 찾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사드의 어떤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좀 뭔가 좀 그 문제가 생길. 이게 관에서 상황이네요. 쉽게 이제 나서서 지원을 해주기 어려운 입장으로 그 곤란한 난색을 피워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로 해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계 관계에 대한 그 특징이 있어요. 중국 안에 한 3억 명 정도는 한국 물건과 한국의 콘텐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떼어잡으려고 해도 한국 물건과 한국 드라마와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시장층이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억지로 이거를 깔아뭉개서 단절시킨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사드 때문에 도깨비라고 하는 네. 희대의 히트 드라마가 네. 중국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음. 만일 도깨비가 정상적으로 수출가를 받아서 중국에 들어갔다면 최소 200억에서 300억 이상의 네. 어떤 그 수출가를 기록했을 만큼 히트친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사드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푸른 바다의 전설, 예. 신사임당 이 모든 드라마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기만 해서 수천억의 손실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드라마들이네요. 그렇네요. 제가 일단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네. 출연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네. 근데 그 드라마들을 못 보게 했다고 해서 중국 안에서 그 드라마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있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유통됐죠. 불법 유통을 다 통해서 됐죠. 예. 다 됐어요. 네. 이미 다 봐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중국 사람들 반도깨비 네. 다 돼 있는데 뭐. 반도깨비화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깨비에 관련해서 그거는 공중파에서 못 봤지만 다운로드 받아서 사서 유료로 볼 수는 없었지만 시장은 이렇지만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끼쳐 있는 거고 그 도깨비와 관련돼 있는 상품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와 주문이 꾸준하게 계속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의 완전한 쇄국을 통해 가지고 뭐 완전히 중국하고의 거래를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 한중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주도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민간이 계속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끊임없이 이제 보부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차피 어둠의 경로든 뭐 어떤 형태든 컨텐츠는 공급되고 있고 또 이게 일정한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뭐 북한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니들하고 안 놀아 단절 시장이고 정치고 뭐고 엔딩 가능하겠지만 중국은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뭔가 풀릴 것이다. 회복은 될 겁니다. 근데 그 회복 전 단계에 자본력이 미미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해야 맞습니다. 되는. 그래서 시점이죠. 제가 이제 이런 찌라시 상단이나 그 조직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까지 이 중국 교류의 길을 터온 민간 자본들이 다 쓰러져서 없어져 버리고 나면요. 나중에 정치적인 해결이 되고 해금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인력도 살아남아 있지 않고 라인도 살아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거대 재벌 자본들이
그냥 그런 거죠. 다 죽고 났으니까 갈 사람은 나밖에 없네? 라고 아무런 경쟁 없이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 꼴이 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간 간에, 그러니까 민간 교류라든지 소규모 기업 교류 같은 경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를 그렇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되지면 현재 한국 경제처럼 대기업만 살아남는 네. 그 꼴이 나서는 곤란하겠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뭐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그 한중경제연구소 실체감무원 그쪽에서 어떤 마치 자기들이 이게 뭐 내부의 적이야 뭐야 이거. 대중관계를 회복하고 네. 한국 경제를 웅비하게 하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근거는 박약하지만 그래도 이제 마땅히 들어볼 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중시해서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실제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소전면 소성리에 롯데골프장에 사드 배치한다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시위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죠. 현장에서 과연 지금 최근까지 어떻게 싸웠고 이야. 오늘 239회차 촛불이 될 겁니다. 성주 자체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골프장 쪽에서는 또 수요일 날 매주 하는데 오늘 마침 해요. 오. 그래서 이쪽 상황들을 좀 보면서 우린 지금 거시적인 것에서 이제 아주 극도로 미시적인 한중경제연구소의 관점까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사드 여기 배치 반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슈라서 반박을 못하겠네. 투쟁의 최전선. 투쟁의 최전선에서 사드 배치를 맡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 네. 이분들의 얘기를 생생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성주 사드 기지 철회 투쟁위원회 이종희 공동위원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소성리에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지금 오늘 원래 집회는 239차 집회로 알고 있는데, 예, 소성리에서는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건가요? 소성리는 제가 몇 번, 14번째인가? 소성리에서도 그럼 집회를 많이 하셨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럼 지금 오늘 갔다 오셨는데, 지금 현재 그 소성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당히 주민들이나, 다 불안해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함께 주민들끼리 서로, 모여서 좀 불안한 그 감정들을 예,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연세 드신 분들한테 예, 또 격려하고 예, 또 저희 주민들은 또 이렇게 함께 뜻을 하는 우리 또 다른 분들로부터 또 서로 용기를 얻고 예, 또 뭐 일부 주민들은 또 분노하고 또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뭐 그런 계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 정부에서 구체적인 얘기도 없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이 있고 해서 서로가 지금 의지를 다지고 이걸 막아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존재하고 네. 실제 정부가 있는데요. 이 우리 주민들만큼은 이 안보의 제물이 되어서 실제 안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안전할 안자, 네네. 안정감을 느끼는 게 이 안보거든요. 예. 그런데 반대로 이 국가나 정부로부터 우리 주민들은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고 예. 내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은 반정부 투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예. 예, 독재 시절의 반정부 투쟁은 체제에 대한 반정부 활동이었지만은 지금은 이게 정당성을 훼손한 그런 정부가 예. 급작스럽게 이 모든 법을 무시하고 예. 국회도 무시하고 예. 국민도 무시하고 싸그리 다 무시하면서 나 홀로 안보 타령하고 있으니 네. 불복종해서 온몸을 던져서라도 맞겠다는 그런 결기가 가득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 지금 탄핵 심판이 또 이틀 뒤인 10일 오전 11시로 지금 발표가 났는데 이것 갖고 같이 맞물려서 하여튼 굉장히 이 전국도 그렇고
또 특히 현장인 소성리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감이 가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저희가 출연자 두 분이 더 계신데 이분들하고 간단히 인사하시면서 또 얘기를 또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저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물리적인 주민들을 저지하고 있는데 이제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뭐 헬기로 뭐 철조망을 날라오고 또 뭐 예. 항공기를 동원해서까지 이렇게 입체적인 작전을 펴고 있는데 그 이후로 예. 시위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그쪽 이제 군인이 경비를 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경비하는 예, 세력들하고 예. 그 충돌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경찰들이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우리 그 마을까지는 경찰들이 경호를 하고 있고 순찰을 하고 있고 아직 군사시설이 아니죠. 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군시설부터는 이제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데 속수무책이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헬기로 지금 뭐 철조망 쳐버리고 또 헬기로 기본적인 뭐 그 시설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재들을 날라버리니까 저희들 이제 뭐 역부족인데 아마 다행스럽게도 이제 포라든지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육로 운송으로밖에 안 된다고 하니 그만큼은 저희들이 24시간 대기해서 그 막을 예정입니다. 몸으로. 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이용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최근에 언론에서 이렇게 예. 사드 관련 이슈가 나올 때 그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이 없거든요. 그럼요. 오늘도 제가 규탄 결의를 하면서 많은 카메라들 앞에서 언론 정신 차리라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생사를 걸고 외치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흥미 위주로 우리 주민들의 주장을 다루고 잠깐 광경만 집어가는 네. 그런 몰입애들이라고 제가 규탄을 했습니다. 아, 예. 많이 섭섭하시는가 보네요. 예. 그럼요. 이게 수많은 취재는 있는데 실제 살아있는 우리 그 주장들 이런 거는 다 편집돼 버리고 예. 어떤 거는 뭐 2시간 취재를 했는데 아하. 뭐 한 30초 나옵니다. 이야. 그것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네. 네. 그래서 대통령 탄핵되고 나면은 이 언론법부터 바꿔서 아하. 경영자들 특히 편집법 보는 친구들 예. 이거 정말 중립적인 인사로 다 교체해야 합니다. 예. 젊은 기자들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열심히 취재해서 데스크에 주면은 다 잘려버린대요. 한때는 저희들 성주 우리 촛불에서는 그 국내 유력한 연합 머시기 하고 또 조선 머시기 이런 방송사들은 예. 취재를 거부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편집을 하지 않고요. 예. 숨소리 하나까지 그대로 다 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 하시면 3분 30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우리 용 기자가 말씀하셨는데 언론의 보도 행태나 지금의 이제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진정성 이게 님비가 아니라 사드가 가고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왜곡돼 나타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같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김한권 군수라든지 군의원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성주의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관에 있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의 입장이나 움직임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아마 그 친구들도 당시에는 이 국방부 갑발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었다고 제가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네. 자기들도 쏘은 거죠. 물론 변명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들 여기가 아시겠지만은 속된 말로 이제 보수들이 다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선출직들이다 보니 그네들 정당이나 그네들도 이렇게 집권 세력들의 요청에 의해서 결기 있게 맞서 싸울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주 군수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군사시설을 설치해 가는 법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예. 군 당국에서 요청해 왔지만은 아직까지 협의 응하지 않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군수 입장에서도, 뭔가 나도 좀 쏘갔다, 이럴 정도로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물론 저희들 우리 주민처럼 우리 한반도 평화나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예. 이런 측면은 아니지만은 예. 자기가 적어도 이제 국방부 쪽에 당초에 부지 선정에 응했을 때는 예.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해주려고 믿었고, 예. 그 피해에 대해서도 응당 우리 주민들에게 상응하는 그런 피해 보상이 예. 전제될 줄 알고 있었는데, 음. 아시겠지만은 어느 날 전격적으로 다들 이제 통지, 예. 심지어 우리 백성들이 지금 미국에서 짓기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사드 배치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부가 없는 상태죠. 예.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예. 주권자로서 제가 아까 반정부 얘기를 했지만은 예.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정부입니다. 예. 예. 이들이 정작 봉급을 받고 실제 보호해야 될 당사자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고 백성인데, 네. 이 트럼프하고 아베한테 이거 먹은 것 같아. 그 얘기를 저희들이 좀 전에 했습니다. 트럼프하고 로키드하고 이쪽에다 어떻게 했냐. 그 얘기도 한국 정부까지 해서 경제적인 실익을 교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군수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자치단체장으로서 국방부와의 대화 파트너로서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주민들은 아예 소외되어서 미국 정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판단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보도 완전히 차단당해 있고 언론도 왜곡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립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또 촛불에 나간 분들까지 해서 모든 분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수고스럽지만 앞장서서 계속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뒤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런 연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팟캐스트 현장을 우리 소송리 현장으로 한번 옮기죠, 언제? 초청하시는 겁니까? 예, 제안합니다. 제안이자 초청인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하시죠. 전 좋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이용 기자는요, 네. 원래 전주 사람인데요, 원래 성주 이시입니다. 근데 고향을 버리고 한 번도 안 갔어요, 이 사람이. 이거 한번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 선수를. 저는 아시다시피 촛불 집회 2번 이상 갔습니다. 보셨지요? 왜냐면 소송리에 예. 소송리에 여세 드신 우리 할머니들이 예. 무엇을 절규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예. 그분들은 편안히 살고 있는 우리 그냥 또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 소리를 한번 담아서 네. 또 진정 우리가 뭘 원하는지는 저희들은 이렇게 분노에 차서 또 이렇게 욕도 하고 네. 그럴 것 있지만은 우리 연세 드신 할머니들은 먼저 90이 다 돼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진짜 차가 오면은 뛰어들실 분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최초에 차가 지나갔을 때도 그분들이 몸을 던져서 도로를 막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정부가 이제 소리하면 안 되는 게 분명하게 인사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보내면서까지 이 사드라는 이 흉물을 우리 국가에 갖다 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 당당하게 예단 프로를 만들어서 예. 국민들하고 토론을 하자고 제가 몇 번이나 제안했는데도 예. 하지 않습니다. 이 토론을 하지 않으니까 이 썩어 빠진 정부를 어떻게 우리가 따르겠습니까? 네. 송명우 작가. 네. 예, 성주의 소성리, 초전면 소성리에서 좀 직접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달라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이종희 위원장님께서.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또 이게 중국 전문가라서 사드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실천할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하시죠. 네,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서요.
주민 여러분들의 말씀도 듣고, 예. 자, 주민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익 때문에 지금의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싶어요. 어느 누구도 이게 누구를 위한 사드인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가슴이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사드가 국가를 위한 것이고 이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분노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또 그런 설득을 해야 되는 것도 국가의 몫인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국가는 그런 짓을 안 하고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오랜만에 뭐,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네. 동지를 만난 그런 기분이잖아요. 예, 예. 아이고, 이게 또 방송하다 갑자기 또 이 다 동지가 돼버리는, 뭐,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 두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이에요. 저는 뭐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이 두 사람들이 이렇게 또 강하게 발언하는 걸 처음 봤는데, 저희들이, 저는 뭐 사실 뭐 집도 대구고 해서 가까워서 한 30분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인데, 이 사람들하고 해서, 탄핵은 아마 한 이틀 안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정치 사안들과 뭐 대통령 선거까지 다 맞물려 있는데 결국은 또 좋은 사람을 뽑아야만 이런 그 대화하지 않는 정부 이런 걸 우리가 계속 겪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게 방송이 나가게 되면 공헌이 될 텐데 이게 공적인 약속이니까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을 제가 잘 감시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에게 이제 직접 한번 또 말씀을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우리 위원장님이 직접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요? 예, 지금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뭐 당부 말씀도 좋고요. 뭐 예. 그, 우리 방송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이게 위정자들이 아무리 독재를 하거나 잘못 나라를 이끌더라도 국민이 깨어 있으면은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 박근혜 탄핵 전국에서 교훈으로 배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위정자들이 사드 아니라 사드보다 더한 흉물을 이 땅에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된 결정을 덮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여러분들 적은 힘이지만은 저희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오지는 못하더라도 주위 분들한테 함께해서 우리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사드 반대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잘 이렇게 여론을 홍보해 주시고 또 저희들 적은 지역이지만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저희 성주에 오세요. 네. 근데 좀 바쁘시더라도 잠 내서 저희 성주에 오셔서 매일 저녁 저희들 촛불 하고 있고 또 우리 소송리에도 매일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은 저희 어르신들부터 저희 주민들까지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좀 성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번에 사드 하고 파란 리본하고 주셔갖고 제가 이제 주변에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가방에 이제 세월호 노란 리본하고 성주의 평화 리본 푸른색하고 이렇게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그마한 의사표시라도 많은 분들이 해주신다면은 현장에서 직접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성주분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소성리 갔다 오시고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두 분 인사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으로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의 아니게 사드에 대한 아주 심층적이고 아주 기상천외한 접근까지 그리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까지 사드의 중간 점검으로서 괜찮은 우리 방송이 되지 않았나 하는 자평을 해봅니다. 리액션이 없군요. 네. 네. 너무 후한 자평에. 너무 후했군요. 네, 네. 깜짝 놀란. 아이고, 놀랐구나. 그 이상한 한중경제연구소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어떤 아니, 이거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질투심과 경계심은 정말 이거 처음 느껴봐요.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한중경제연구소라는 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PPL인데 감사할 줄 모르고 말이야. 그런 건가요? 그럼요. 네, 그럼 좋게 결론을 좀 내줘, 좋게. 좋게 다 우리 청취자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다음 주제 하나만 하고 잡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씨, 이거 화제가 됐습니다. 외증조부의 친일 논란. 그리고 이 외증조부가 했다고 해서 자손이 책임질 거는 없지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힘든데, 이와 관련하여 해프닝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더 일이 커져서 결국은 강동원 씨가 사과까지 하게 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네. 요 얘기 좀 해보시죠. 예, 그래서 과정부터 한번 할까요? 2월 27일 맥스무비 3.1절 기획 비켜갔거나 혹은 지켜냈거나라는 게시물에서 예, 이제 맥스무비니까요. 예, 유명 배우 6명을 이제 친일파 후손과 독립군 후손으로 분류해서 카드뉴스로 만들었대요. 예, 그래서 친일파 후손은 강동원, 이지아, 고윤. 예. 고윤이 누구요? 고윤성 작가는 우리 풀뿌리 한국사의 작가인데, 네. 고윤 씨는 김무성 씨의 아들로 추정됩니다. 아, 김무성 씨 아들. 예. 그러면 김무성 씨도 친일파의 후손이겠군요. 그럼요. 우리 신넘버3 1회 때 네. 비행기를 독립군에게 사줬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친일파 얘기 했었죠. 그게 바로 김무성 씨의 아버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성우, 김지석 등이 독립군 후손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어떤 친일을 했는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2007년에 강동원 씨가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그 문제가 된 그 친일파 외증조부를 거론하면서 예술이었다 이러면서 외증조부를 자랑스러워하는 걸 언급한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네티즌들이 발굴해가지고 문제가 됐죠. 인물을 한 사람 잘못 얘기했습니다. 풀뿌리 한국사의 저자는 고윤성이 아니라 고성윤입니다. 줄이면 고윤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군요. 저자를 또 한번 알려드리는 깨알 같은 홍보.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이걸 YG 엔터테인먼트가 예. 맥스무비의 게시물을 삭제할 거를 요청합니다. 명예훼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일파만파 문제가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결국은 단순히 이 사실에 대한 얘기보다 그 이후에 와이라지 엔터테인먼트의 부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일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후일담을 보면 또 웃긴 게 강동원 씨 입장에서 외할머니 말이죠. 네. 외할머니는 독립운동가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증조부의 며느리겠죠. 그러면 외증조부와 외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 쪽과 친일파 쪽이 사돈이 된 거죠. 사돈이 되고 며느리가 독립운동가 자손이고 외증조부는 친일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만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강동원 씨는 외할머니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네. 좀 혼선이 일어났다. 외증조부도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아버지나 아니면 저 친정아버지나 헷갈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개인이 이렇게 집안에 다 역사인식을 제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근데 이제 YG에서 이런 대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동원 씨가 곤란해지면서 사과까지 하게 됐다 이 얘기죠. 네. 근데요, 이런 논란이 뭐 중요한가 싶어요. 왜냐면 과거의 이력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게 포커스는 네. 아니에요. 네. 과거의 이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개념으로 현재를 살고 있느냐를 그렇지, 인정을 그렇지.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김무성 바로 같은 인간은 그게 바로 풀뿌리 한국사의 그 출간 정신 아닙니까? 아우 좋으신 지적입니다. 예. 과거는 과거 상황에서 끝난 거고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과거이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도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네. 과거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현재와 비교해 봐서 바른 길로 바꿔나가야 하는 게 수정되어야 하는 게 역사인 거고요. 그러한 현실을 끌어내지 못하면 역사에서 배우는 비극과 교훈 그리고 그 당시에 겪었던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친일파의 후손이라서 다 미워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와중에도 스스로를 반성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이런 그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개선하는 사람들은 그 조부의 역사가 비록 부끄러웠으나 그 사람이 현재가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훌륭한 자손의 훌륭한 가문의 자손이고 독립유공자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그 입장이 어떤 자본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권력에 기울어서 그쪽에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식의 논리를 편다고 하면 그거는 더욱더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황교안이 미운 나머지 이종거를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뭐 비슷하다고 봐집니다. 왜냐면 광장 안에 있는 저 할아버지들하고 청년들의 가지는 역사 인식은 예. 역사에 대한 기억은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팩트지만. 예.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패턴이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역사를 보는 인식이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서 의미를 두는 거죠. 그동안의 모든 역사는 지나치게 승자의 역사에 기인해 왔고 그 부분이 왜곡돼서 드러나 보인 적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절대 군주나 한두 사람의 영웅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혼자 이겼어요. 같이 싸워준 수없이 많은 민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잖아요. 임진왜란을 이순신 장군이 혼자 이겼냐고. 우리 민족들이, 우리 민초들이, 우리 백성들이 일어나서 만들어낸 게 우리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네. 얼마 전 3.1절에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33인 독립유공자와 독립군에 관한 얘기만 하는데요. 이름 없이 사라져갔던 그때 만세운동을 직접 주도했고 고생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날 3월 1일 날 있었던 해프닝은 교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월 3일 날 해야 될 행사를 땡겨서 요정에 했다고 하는, 요정에서 벌렸다고 하는 일부 독립 그 선언서 선언문에 사인했던 33명을 위한 역사가 아닙니다. 3.1운동은. 그 당시에 그 잘못된 나라와 잘못된 일제 만행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백성들에 대한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역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풀뿌리 한국사 같은 역사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 좋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약간 막 아끼는 게 마지막에 보니까 광고 같은 느낌을 받네요. 이거 광고하자고 한 얘기 아니었습니까? 아니 강동원이 여기 표지 모델도 아닌데. 근데 사실은 우리 사드 얘기 많이 했는데 서희 장군처럼 말이죠. 강동육전화 단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피 한 방울 창 한 번 안 들고 말로 외교를 통해서 딱 해결을 했잖아요. 네. 그런 그 역사가 풀뿌리 한국사에 잘 나와 있는데 사드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역사인식의 중요성 또 강동원 씨 보면서도 함께 느끼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국 최근 세사의 한 획을 그었던 내가 불질렀던 사건 내 혼자 지른 게 아닙니다. 그게 아, 그러셨어요? 6명입니다. 6명. 공범 있으셨어요? 예, 공범 5명과 6명입니다. 그 중에서 또 내가 대장도 아닙니다. 난 대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가끔 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아, 그 친구가 공범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예. 예, 공범들 다 어떻게 되셨나요? 공범들이 막 지천에 널려 있는데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죠. 한 분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한 2분 정도는 이혼했고 한 분 정도는 대체적으로 다 어렵게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은 뭐 어디 멀리 내하고 이제 동종업적 한 명 있습니다. 국수 공장 하는 친구 하나 있고요. 국수인 한 명 있고 네. 그다음에 도자기 굽고 있는 그 지진이 나서 도자기 많이 깨진 경주 그 내남 교도소 옆에 해필이면 또 교도소야. 그 사람은 도자기 굽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뿔뿔이, 한쪽은 뭐 스리랑카 갔다가 다시 돌아와 있는 친구가 있고, 한쪽은 한옥 목수하면서 지금도 아마 강화도에 갇혀 있는 것으로, 예, 강화도에서 계속 한옥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종다양하게, 이런 사실 이제 이게 민초들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민초들의 역사, 중요하다. 강동원을 통해 보니까 새삼 뿔뿔이 한국사를 읽어야 되겠다. 다음에는 제가 꼭 읽고 오겠습니다. 예. 자. 용 기자, 여기에 대해서 뭐 코멘트 한번 하시죠. 화이팅. 이게, 너무 와, 감사합니다. 나 이 정리. 네. 아, 정말 한 방에 모든 게 해결이 돼.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광고를 위해서 말을 좀 했습니다만, 네. 두 분의 캐릭터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한쪽은 거의 뭐 대륙을 휘저으면서 네. 장광설이고, 한쪽은 거의 그냥 정말, 헉! 할 정도로 한 줄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압축하고 심도 깊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정말로 무성의한, 아, 무성의하다니요. 아니, 보세요. 지금. 우병우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사건을 보세요. 이 사건을. 강동원은 화이팅? 이 사건을 보세요. 누가 화이팅 해야 됩니까? 강동원. 강동원 화이팅. 네, 화이팅. 강동원을 두둔하는 겁니까? 사실, 강동원 예. 배우님이. 예. 남배우는 아니죠, 강배우가. 강 배우님이. 예. 잘한 건 아니죠. 그렇죠. 잘한 건 예. 아니고, 그렇다고, 만약에 정말 이분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예. 혹시 왜 증조부님 뭐 하셨는지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저는 두 분이 결혼하시기 전에 양가 부모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네. 상황입니다. 물론 사드하고 관련해서 저는 뭐 보복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네. 집안 자체가 신라 경덕왕 때 당나라 사신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뭐 본국으로부터 탄압은 없을 거라고 보고 네.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왜 증조부님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안 느껴도 되느냐? 예.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지. 본인이 뭐 네. 구체적으로 책임질 건 없지만. 네. 예. 구체적으로 그래서- 책임질 건 없으나 예. 이렇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본한테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알고 나서 네. 최소한 합리적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던가. 그렇지. 네. 교훈. 그게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르셨다고 하니까 네, 그렇지.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강동원 배우에게 본의 아니게 스크래치를 낸 게 바로 소속사 네. YRG 엔터테인먼트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문장을 압축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화이팅. 그런가요? 네. 동의하십니까 이 결론? 저는 뭐 사자성어로 하겠습니다. 네, 타초경사. 네, 괜히 풀 때렸다가 뱀이 놀라서 튀어나온 격이고요. 그걸 좀 아시네. 예. 요즘 사자성어가 빵빵하게 맥혀요. 사자성어 그거죠. 죽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교훈이다. 사자성어. 야, 난 정말 여기서 공력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 순간에 난 침묵이. 이런 막무가내 그 개그를 던질 수 있는 용기, 사자성어. 본인이 편집권을 갖고 있어서 이런 건가? 예, 없습니다. 사자성어. 사자가 물고기가 된다. 그 창조적이네요. 예. 자, 우리 이렇게 이제 정말 역진화를 말하는 거죠. 역진화. 예. 사자가 네 발로 있다가 다리가 없어지면 물고기가 된다. 네, 그렇죠. 과거를 되돌아 살펴봐라. 근원을 봐라. 그렇죠. 과거로 회귀하는 뭐 그런 거죠. 예. 저는 이제 사자성어 죽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뜻을 기리고 앞으로 교훈을 삼자. 네. 이런 뜻이었는데 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뭐야, 이거. 자, 네.